첫 번째 발제자는 법무법인 율촌의 임형주 변호사님이십니다. 우선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이 스포츠 NFT를 둘러싼 법적, 제도적 이슈입니다. 올 1월 달에 개최됐었죠.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때 당시에 저희 대한체육회에서 파견했던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마다 다 NFT를 제작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오늘 토론 맡아주신 오지훈 본부장님 그리고 임형주 변호사님께서 많이 역할을 해주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모셨습니다. 스포츠 NFT, 우리나라에서 아직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으로 저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앞으로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풀어야 될 그런 난제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우리 임형주 변호사님께 청해 듣도록 하고요. 발제 시간이 30분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슬라이드를 보니까 굉장히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30분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뭐 특별히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커트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기 뒤에 있는 시계를 보시면서 적절하게 조절하시면서 발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1발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임형주 변호사입니다. 사진하고 실물하고 좀 달라서 일단 죄송하고요. 사진, 나사에서 뽀샵했냐라는 얘기를 할 텐데요. 메타버스 속의 임형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촌에 이제 저는 공대를 주로 파고 이제 사법시험을 붙어서, 그리고 로펌을 가니까 당연히 IP, 그리고 뭐 블록체인, NFT 이런 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관심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비밀이나 포렌식 업무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가상화폐나 이런 NFT 업무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요. 그 업무 하는 과정 중에서 대한체육회와 이번에 NFT 사업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매우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업무 경험을 가지고 오늘 세미나에서 발표하게 된 것도 제 스스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FT가 뭐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미나에서 다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법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뭐 여기 많은 분들이 좀 젊으신 분들 같은데, 저희 세대에서는 이제 민속놀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크래프트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프로토스 종족의 아칸이라는 아이템을 쓰면 저렇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똑같은 거를 복제를 하게 됩니다. 진짜 저렇게 생긴 게 캐리어라고 하는데요. 진짜 캐리어는 하나가 있는데 저 퍼렇게 생긴 가짜 캐리어들이 한 7, 8개가 생겨요. 이거를 이제 온라인에서 파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오프라인,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오프라인에서는 이 핸드폰은 딱 하나죠. 똑같은 거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이걸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제 손때가 묻은 이 핸드폰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인 거예요. 이건 이 세상에 only one입니다. 근데 온라인에서는 제가 이걸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 최초의 JPG 파일이 생기겠지만, 그거를 수십 쪽에 셀 수 없는 만큼 복제를 해낼 수 있죠. 근데 우리 경제학적으로, 우리 고문님 계시겠지만, 경제학적으로 수요와 공급, 아주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인데,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무한정이면 거래가 될 수가 없죠. 거래 가격이 0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누가 그걸 돈을 주고 사겠어요? 무제한하게 구할 수 있는데, 수요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이 있다 그러면 공급이 될 수가, 거래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돈 주고 살 이유가 없는 거겠죠. 디지털 파일은 기본적인 그런 속성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오프라인에서의 거래라는 것은 희소성,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인데, 온라인에서는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파일을 만들어내면 그거 누구나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일을 굳이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보호받았던 것이 이제 예전에는 저작권이라는 제도였던 것인데,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도 한계가 있죠. 일단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그 이후의 문제는 아예 생각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의 파일은
민법상으로 보면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은 이런 것들을 물건이라고 합니다. 관리 가능한 유체물. 근데 온라인에 있는 파일은 관리 가능한 유체물이 아니라서 민법상 물건, 다시 말해 소유권이나 점유권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훔친다는 개념도 생각할 수가 없고, 따라서 그것을 규제하는 형법이나 민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파일이란 건 법적 보호도 못 받죠. 경제적 가치도 없죠. 무제한 복제가 가능하고 희소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세계에서 이 파일이라는 것은 그것을 만드는데 상당한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예컨 디지털 파일, 디지털 아트를 만들기 위해서 한 달 내내 어떤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작업을 거쳐서 내가 얻는 개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온라인에서는. 그것이 가능하게 한 것이 NFT예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그 온라인 파일에 이건 내 거, 이건 임형주가 오늘 몇 월 몇월 몇 시에 어디서 만든 것라고 꼬리표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 꼬리표가 NFT예요. 영어로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는데, Non-Fungible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교환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로 보시면 돼요. 일단 Tangible, 만질 수 있냐 아니냐는 제가 오프라인 온라인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건 생각 안 하셔도 되죠. 이제 왼쪽에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암호화폐 같은 것들과 저런 디지털 아트, 그 두 가지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온라인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근데 위하고 아래하고 차이가 뭐냐,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NFT는 이게 대응되는 파일이 하나라는 점에서 따라서 교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JPG를 찍어갖고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거 만든 JPG 파일, 여러분들 사진 파일 우클릭하면 속성 정보라고 나옵니다. 메타 정보라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찍었고, 장소가 어디고, 이런 것들이 뜨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사진 찍은 거 우클릭한 다음에 상세 정보라고 보시면 이게 어디에 저장됐고, 그게 언제 찍었고, 어디서 찍었고가 나옵니다. 그걸 메타 정보라고 해요. 그 메타 정보를 하나 더 들어가면 해시 값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파일을 복제하거나 출력하거나 하면 해시 값이 막 변해요. 해시 함수라고 해서. 그 해시 함수를 이용하는 기술이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이고, 그걸 채굴을 한다고 해서 그 채굴의 대가, POW라고 하죠. 작업 증명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발행해 주는 거죠. 그 비트코인은 그 작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트코인을 계속 지급을 해주고, 다만 비트코인 맨 처음 설계자가 딱 그 개수를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해시값이라는 개념 때문에 생기는 건데, 비트코인은 뭐냐? 그것만 만들면, 그 작업만 하면, 그 해시값이 0이 12자리, 13자리까지 만들어내는 그 작업을 하면 그냥 같이 불문하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하나씩, 몇 개씩. 그거는 월요일날 받든 화요일날 받든 수요일날 받든 다 똑같은 겁니다. 비트코인 하나는. 근데 NFT는 제가 오늘 이걸 찍었고, 내일 이 핸드폰을 또 찍었고, 내일 모레 핸드폰을 찍었고, 각각의 그 파일은 다르죠. 사진 파일은.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다음날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어떨 땐 밝을 때 찍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태그를 붙이는 그게 NFT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성이 있죠. 비트코인하고 다른 겁니다. 비트코인은 1대1로 교환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1대1로 교환이 안 돼요. 월요일날 찍은 사진하고 화요일하고 찍은 사진은 관념적으로는 1대1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그게 같을 수는 있겠어요. 있을 수는 있죠. 뭐 똑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하지만 관념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다른 거죠. 그런 면에서 NFT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지 나중에 이게 가상자산성이나 증권성 이 부분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제가 시간을 많이 드렸고요. 이 NFT는 따라서 디지털 파일에서 디지털 온라인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모든 가치를 부여해주는 아주 놀라운 개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NFT가 앞으로 이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의 그 거래 개념이 온라인이란 또 다른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되게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제도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 스포츠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탑재해야 될 그런 개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FT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밑에 파란색으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제 핸드폰 사진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핸드폰을 사진을 찍어요. 그럼 JPG 파일이 생기죠. 그걸 제가
여기서 표현한 거에 밑에 보면 NFT 연계 컨텐츠 파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이걸 찍은 JPG 파일을 NFT 연계 컨텐츠 파일입니다. 거기에 이걸 찍으면 그 메타 정보가 나온다고 했죠. 그 메타 정보를 온체인, 블록체인에 올립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그 온체인에 대한 증명이 나오는데 그게 NFT예요. 그게 NFT다. 파일이 아닙니다. 디지털 파일을 내가 이 파일을 온체인 할 때 이 링크를 보내요. 대부분 링크를 보내요. 이거 원본을 올리기도 하긴 하지만 그럼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이 링크를 보냅니다. 이게 이명주 핸드폰 여기에 있다. 아니면 제가 이거를 원드라이브에 올려놨으면 원드라이브 서버에 어디 링크에 있다 라고 해놓고 근데 그 메타 정보는 이렇고 이건 이명주가 지금 올리는 거다 라는 걸 온체인, 블록체인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올렸다라는 증명이 나오죠. 그게 NFT예요. 그게 NFT. 이게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 교수님께서는 NFT는 미술품을 사는 게 아니라 미술품을 샀다는 영수증을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게 되게 맞는 표현 같아요. 영수증을 사는 거예요. 영수증이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미술품은 딴 데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거래가 되냐?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제가 이걸 사는 거는 사용 수익하는 가치도 있지만 제가 이 에디션을 샀다는 가치도 있잖아요. 살 때. 그걸 돈을 주고 사는 거거든요. 이명주가 이 사진을 찍었다. 스스로. 원래는 이명주는 사진을 안 찍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럼 그 새로운 가치를 제가 주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 사진이 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거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온라인에서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 NFT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FT라는 표딱지는 거기 연계 컨텐츠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복제할 수 없는 핵심값 형태로 온체인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을 NFT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NFT 연계된 컨텐츠를 지칭하는 게 절대 아니다. 밑에 보시면 근데 이 NFT 표딱지 소유자는 그 사실의 표창 증서를 보유하는 거죠. NFT라는 토큰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그 NFT 연계 콘텐츠, 이 최초 찍은 이 JPG 파일에 대한 권리를 증명받는 거죠. 권리를 갖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최초 거를 이 NFT를 내가 가졌다라고 증명받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복제의 대상이다. 이 JPG 파일은 누구든지 복제할 수 있잖아요, 이제 JPG 파일은. 이거를 무한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무제한이 됐던 걸 이제는 아까 할루시네이션처럼 무제한에 나왔던 캐리어 중에 진짜 캐리어를 찾을 수 있는 거지. 진짜 캐리어. 왜? NFT가 연계되어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걸 갖고 있잖아요. 따라서 원본 파일을 내가 가지고 있다. 원본 파일에 대한 최초 소유자가 나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보장받는 겁니다. 따라서 온라인 세계에서 희소성 없는 최초 파일에 희소성을 부여해서 경제적 가치가 발생할 수 있고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개체호 개념을 알고 계셔야지 그 이후의 법적 개념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NFT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불가능하면 뒤에 얘기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오인을 낳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 발표 시간에 10분 이상을 지금 제가 여기다 쏟고 있습니다. 예, 그림으로 치면 이렇게 되겠죠. 위에 내가 찍은 사진은 별도의 저장도 제 컴퓨터나 제 클라우드에 올려놓겠지만 그건 can be copied죠. 누구든지 복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트에 대한 메타 정보를 담은 NFT 토큰은 온체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can be copied고 이걸 사고 파는 겁니다. 이걸 사고 팔므로써 결과적으로 이것과 연계된 유효 아트의 최초성을 보장받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작권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스포츠 NFT, 여러 가지 NFT가 이제 나와 있는데 스포츠 NFT에 대한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이거죠. 카드, NBA 카드라는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맨 오른쪽 사진 예컨대 보면 저기서 르브론 제임스가 저 덩크슛을 하는 그 장면, 내가 그걸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덩크슛 하는 그 동영상을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동영상은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복제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저 NFT를 저 돈을 주고 NFT 사는 건 뭐냐? 저 온라인 동영상 파일 있잖아요. 그 최초 파일이 있겠죠. 그죠? 그것을 내가 최초에 샀다는 걸 증명받는 거를 사는 겁니다. 네. 그걸 사는 겁니다. 그걸. 내가 저 온라인이 무제한 복제가 될 수 있는데 찐 파일이 최초 파일 하나 있거든. 그건 내가 사는 거다.
그거 내 거다. 라고 블록체인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 너 인정. 그게 NFT의 속성을 가지는 것이다. 뒤에 나오는 이런 것들, 이제 이 동영상을 사는 게 절대 아니는, 이 동영상 사는 게 아니고, 이 동영상을 최초 파일에 대한 권리자가 나라는 것을, 그 가치를 사는 것이 막 10만 불 넘게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손흥민과 같은 유명 스포츠 인사의 NFT가 발행이 되고 있고, 이제 손흥민뿐만 아니라 뭐 네이마르나 뭐 다른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되고 있죠. 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퍼블리시티권하고 이게 연관이 됩니다. 퍼블리시티가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올해 4월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사람에 대한 권리가 이제는 권리화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고 기술적으로도 마련이 됐기 때문에 스포츠 마케팅을 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새로운 법적 그리고 기술적 백그라운드가 지금 다 갖춰졌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활동하는 일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메타갤럭시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스타에 대한 NFT가 하고 있고 이렇게 뭐 사인볼 그리고 이런 게임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잠깐 뒤로 와서 이제 이거는 코인입니다. 코인이니까 펀저블이죠. 이거는 특정 파일에 하는 게 아니라 코인을 무제한 이게 많이 찍어내요. 칠리즈. 제가 이거 잠깐 투자했었는데 칠리즈에 예. 이게 거래가 되게 안 돼갖고 한국에서 거래 속도가 되게 늦긴 한데 이거는 이제 그냥 코인이에요. 코인이기 때문에 되게 많습니다. 막 10만 개, 100만 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대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우리 비트코인 지금 주고 사고 파는 겁니다. 아무튼 이 펀저블한 것들도 사업화되고 있다. 칠리즈와 같이 펀저블한 것도 사업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한체육회가 이제 NFT 사업을 끊었습니다. 저는 되게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참여한 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되게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두산 같은 경우도 두산 베어스의 이제 그 레전드 선수들에 대한 NFT 카드 이것도 사업화를 했어요.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스포츠단에서 이런 것들을 사업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선수가 맸던 가방, 그 선수가 던졌던 공, 그 선수가 넣었던 뭐 100번째 골 했던 그 공,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패션 쪽에 되게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예술성을 갖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아디다스 BAYC 같은 프로젝트에서도 많이 이제 되고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브리딩이라고 해서 프로슈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소비자들은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키로부터 어떤 스니커즈를 산 다음에 자기가 디자인해서 그걸 다시 올립니다. 그게 NFT로 다시 팔리고, 그리고 뭐 그 크립토 키티 같은 경우는 A라는 키티를 사고 B라는 키티를 사면 얘가 내 지갑 안에서 교잡을 해서 또 다른 C라는 그 새로운 키티가 나오고 하거든요. 이 브리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행동까지 이런 것까지 지금 사업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다 NFT 베이스가 되는 전제에서 가능한 거고요. 특허에서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허에서도 NFT를 보유하면 나중에 그 NFT와 연계된 실제 그 축구화를 보내주고요. 그리고 내 게임에서 예컨대 피파 온라인에서 내가 축구를 할 때 내가 이 나이키를 그대로 신는 걸 여기 온라인에 구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이키하고 EA하고 연계를 해서 이 NFT를 가지고 나의 때가 묻은 그러니까 어떤 스킨이 아닙니다. 이거는 스킨이 아니라 내가 왼쪽은 일부러 찢었어요. 왼쪽은 찢었다. 그러면 실제로 왼쪽이 찢긴 내 오프라인하고 똑같은 축구화가 내 캐릭터가 신고 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특허가 지금 출원되고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한 15분 남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NFT를 알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법률적 관점에서 뭘 조회해야 되냐 이제 어려운 얘기입니다. 맨 처음엔 저작권이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NFT하고 NFT 연계 콘텐츠는 다른 차원이다. 따라서 예컨대 내가 어떤 사진을 되게 모나리자를 찍었어요. 모나리자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NFT를 발행해요. 할 수 있죠. 근데 모나리자는 다른 곳에 소유권이 있고 저작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느냐 라는 거죠. 어떨까요?
저작권 침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찍어서 NFT를 발행한다는 게 항상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디지털 아트를 다른 사람이 한 걸 내가 찍었다는 건데, 링크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링크. 이미 올라와 있던 이거를 링크를 그냥 걸고, 이건 정당한 권리자가 그 파일을 올려놨어요. 근데 이 파일이 걸린 그 인터넷 주소를 알면, 내가 이 주소를 URL에 해놓고, 민팅을 할 때, NFT를 발행을 할 때, URL만 걸어놓고, 내가 이걸 판다. 이걸 민팅을 하고, 이걸 그래서 NFT 발행한다. 이거 살래? 살 수 있잖아요. 이거 거래가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저작권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저작권 침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 다만 제가 이걸 제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고 민팅을 하면서 이 파일을 받은 JPG 파일로 받았겠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올린다. 그러면 이때는 복제하고 전송권 침해가 돼서 디지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경우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NFT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거래소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 저작물을 실제로 복제나 전송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권리자 NFT 발행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무권리자 발행하는 것을. 밑에도 보시면 NFT는 해당 메타데이터가 링크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원본 증명일 뿐이지 유효한 저작권 등을 진정 권리를 보장해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왜 네 권리자도 아닌데 이거 민팅해갖고 나한테 팔아 라고 너 사기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내가 예컨대 이건 내가 만든 게 맞고 그래서 내가 NFT를 만들어서 너한테 파는 거다. 이렇게 했다면 이건 이제 사기가 되겠지만 그냥 어떤 작품을 가지고 내가 민팅해서 파는 거 이것은 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세 번째 경우 있죠.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들을 민팅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저작권은 보호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4후 70년입니다. 여러분들 동네 시장에 가면 그 키스라는 그 그림 하나요? 그 노란색에 이렇게 약간 그 구도가 이상하게 된 그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키스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노란색. 그게 뭐 시장 가면 한 5,000원에 팔죠. 그게 만약에 저작권이 살아있으면 5,000원에 절대 못 팔았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거 5,000원에 팝니다. 그냥 그거 프린트하는 기계만, 프린팅하는 비용만 받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NFT를 만들어서 팔아요.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저작권하고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파는 게 과연 적절하냐? 그건 그 다음에 문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 윤리적으로 그게 적절하냐? 저작물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봉익임선달이 와갖고 그걸 돈을 주고 파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문제는 윤리적 차원의 문제이지 일단 저작권 차원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서 허락을 받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게 있어요. 개작권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왼쪽에 있는 그 그림, 디지털 아트에서 허락을 받아갖고 이걸 민팅을 하는데, 민팅을 하면서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오른쪽과 같이 바꿔갖고 그걸 올린다. 좀 더 상품성이 높게. 이거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원래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더라도 그 저작권자 허락을 받은 그대로 올려야지 이거를 변경을 시키면 그거는 개작권 침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라고 돼서 별도로 동의받지 않는 이상 침해가 되게 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제는 내가 다운로드 받고 온라인에 올리는 그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대량 생산품 같은 경우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스포츠 스타가 든 가방이나 그 사람이 입었던 옷 같은 것이 그냥 대량으로 판매되는 거라고 해서 여러분이 저작권이라고 하면 그냥 되게 예술품 같이 되게 아트, 파인 아트 쪽을 생각하는데 이런 대량 생산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들도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NFT 사업할 때는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스포츠 스타 사진을 찍고 이걸 NFT 하면서 동의를 받을 때 스포츠 스타한테만 동의받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고 있던 가방이 결국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 가방이 다른 뭐 구찌나 뭐 아디다스나 이런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분이 이게 행위 예술가예요. 저 그림을 그리는데 저 그림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NFT화 하지 않겠다. 근데 그림을 그리는 이 동작 저걸 동영상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저 과정을 내가 NFT 하겠다 한 거예요. 네.
그건 되지 않냐. 그거는 그림을 그 도서관에서, 그 미술관에서, 이거는 여기 안에서 그리는 거니까, 그건 미술관이 권리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작가한테 동의받을 필요 없이 갤러리한테만 동의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그 권리도 그 사람의 퍼블리시티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는 그 물건에 대한 거니까 그건 당연히 저작권인데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는 이 행위, 이 그림을 그리는 이게 되게 특이하거든요. 이 화가는. 근데 이거는 그림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 행위는. 이거는 그 사람한테 체화된 권리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 사람한테 별도로 받아야 돼요. 갤러리한테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NFT 발행이 좌절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작권과 달리 퍼블리시티권도 신경을 써야 된다. 퍼블리시티권이 예전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했는데 올해 6월부터 4월입니다. 죄송합니다. 4월입니다. 4월부터 시행이 죄송합니다. 6월이네요. 6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4월 데이터 부정사인데 6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곧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유명한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모양, 초상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는 그 별도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통과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퍼블리시티권이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쪽은 연예기획사나 에이전트사 쪽이었어요. 왜냐, 퍼블리시티권이 제대로 보호되면 연예인이나 프로선수 같은 권리가 보호된다는 거죠.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내가 축구하는 거 뛰는 거를 찍는 거, 그죠? 그럼 나한테 이거를 NFT 하려면 나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건 당연히 빨리 해서 연예인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게 찬성하는 쪽이 있었고, 반대하는 쪽은 오히려 콘텐츠 제작사입니다. 영화, 방송사, NFT 발행하는 업체. 왜냐면 얘네들은 별도의 거래 비용이 또 들잖아요.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 연평해전이나 도관이나 변호사 등과 같이 변호인들과 같이 실화 소재가 하는 것들, 소위 말하는 이렇게 자사전 형태 영화 이런 것들은 그냥 옛날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 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작의 그 범위가 줄어들고 창작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게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팽팽하게 되다가 올해 드디어 이제 6월 통과가 됐고 6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NFT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관리하고 있는, 내가 관련이 있는 그 유명인, 소위 말하는 유명인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 이건 저작권하고 다른 측면이라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한 동의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에이전트 계약과의 문제도 있죠. 근데 내가 손흥민의 축구 공을 NFT로 하고 싶다. 그러면 손흥민한테만 허락받으면 됩니까? 아니죠. 토트넘한테도 받아야 되고 손흥민의 에이전트, 손흥민을 지원하는 뭐 아디다스가 있을 수 있고 나이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걔네들 다 각각의 다 계약 관계가 있어요. 네가 공을 찰 때는 무조건 아디다스 공을 차야 된다거나 네가 옷을 입을 때는 무조건 나이키 옷만 입어야 된다거나 그게 있습니다. 그 조건으로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축구공을 찼는데 그게 나이키 공이다. 아디다스 공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별도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NFT화 하게 되면 선수도 되게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에이전트와의 계약, 스폰서와의 계약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좀 더 오지은 단장님께서 아마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NFT 사업, 체육회 사업 할 때 이것도 되게 어려웠던 문제였었어요. 또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부분 뒤에서 단장님께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제가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그 에이전트 계약과의 문제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게 요새 많이 논의되고 있는 NFT가 가상자산이냐, 증권이냐, 이제 이거는 좀 공법적인 규제의 측면에서 문제고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가상자산이 되고 증권이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가장 이거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손흥민이라는 사진을 딱 찍어갖고요, NFT를 만들어요. 손흥민을 딱 찍어서. 제가 근데 도박사라고 합시다. 도박 운영업체인데 NFT를 손흥민한테 허락을 받아갖고 NFT를 찍은 다음에 이거를 팝니다. 팔면서 손흥민 NFT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걸 사면, 나한테 사면 내가 손흥민이 뛰는 경기에 내가 도박을 할 수 있잖아요. 도박을 해서 받은 금액의 1%씩 주겠다. 그런 걸 계약할 수 있겠죠. 이 NFT를 갖고 있으면. 이게 과연 누구나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허가나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후자라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허가 없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규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곧 증권성이나 가상자산성이 인정이 되면 NFT 사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비용이나 장애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NFT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가상자산이나 증권성의 포섭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규제를 받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뮤직하우지 않습니까? 뮤직하우에서 그 소위 말하는 저작권, 수익 배분 청구권이라는 걸 토큰화해서 그걸 판 것이 증권성이 인정되느냐. 증권성이 인정된다고 얼마 전에 결정이 났죠. 증권성을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손흥민 그 사례에서 그렇게 하고 이거를 1억에 팔았어요. 손흥민 NFT를. 이거 갖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손흥민에 투자하는 해서 얻은 배당금의 1%씩 주겠다라고 해서 막 수많은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예. 근데 제가 나중에 도망가면 그 사람 뭘 받나요? 아무것도 못 받죠. 예. 증권은 이런 속성이 있어요. 증권은. 이 공동사업, 이 저희 사업이죠. 투자, 베팅 사업. 베팅 사업에 돈을 넣는 거거든요. 얘를 믿고 돈을 넣고 얘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 그걸 나눠 갖는 게 증권의 속성입니다. 약간 투자 같은 거, 투자죠 말 그대로. 예. 근데 얘가 도망가 버리면 이 투자한 사람들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증권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이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사람한테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공시를 해야 된다거나 그리고 자본의 양이 어느 정도 넘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NFT 사업이 뒤에 나오는 증권이 안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가상자산은 그것도 약간 다른 차원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제 증권 얘기고, 가상자산은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가상자산이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하고 NFT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펀저블이죠. 펀저블. 예, 대체 가능하냐. 예. 근데 내가 예컨대 손흥민 사진을 찍은 다음에 NFT를 하나 만들어요. 자, 그럼 이건 되게 가치가 있는 컬렉터블한 일이잖아요. 컬렉터블한 NFT죠. 근데 사진을 찍어놓고 NFT를 10억 개를 만들었다고 봅시다. 제가 이걸 가지고 NFT를. 그러면 이게 특정성이 있나요? 10억 개가? 없죠. 비트코인하고 다른 게 없죠. 그냥 예. 말은 NFT인데 사실상 비트코인하고 다른 게 없어요. 펀저블한 거예요. 그냥 15개가. 예. 그러면 가상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현재 논의입니다. 현재 논의가. 가상자산이 되면 이것 역시 과세 대상이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특근법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리가 NFT가 가상자산이냐? 답변이 뭐냐? 가상자산성을 가지면 가상자산이고 가상자산성이 없으면 가상자산이 아니다. 이게 현재 금감원 입장이에요. 네. 그냥 질문 이퀄 답이죠. 네. 그게 현재 답변이고, 그나마 FATF라고 이제 이 부분, 되게 유명한 해외 기관인데, 여기서 NFT라는 것은 지급 또는 투자 수단이 아닌 수집품으로 사용되면 NFT 아니다. 가상자산 아니다. 다만, 지급 또는 투자 수단이 되면 이때는 가상자산을 본다는 거예요. 자, 아까 손흥민 카드를 내가, 베팅, 제가 예를 든 사건 있잖아요. 그거는 투자 수단이 되는 거죠, NFT가. 이걸 사면 내가 손흥민의 게임에 투자하는, 베팅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수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NFT는 그냥 수단일 뿐이지, 이거는 그냥 투자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증권성이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또 첫 번째, 지급 수단이면, 지급이라는 거는 이게 가치가 일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치가 스테이블 해야 되는 거고, 그 얘기는 곧 동종의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야 되는 거죠. 10억 개 이렇게.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손흥민 NFT를 10억 개를 만들면 이건 지급의 수단도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된다. 다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 라는 게 현재 FATF의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실제로 적용이 될지는 앞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상자산 하면 이렇게 신고도 해야 되고 자금 세탁과 관련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포섭이 안 되게끔 자꾸 노력을 하고 입법 활동도 하고 있다. 자본시장 증권성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가상자산과 증권성이라는 두 개의 큰 원이 있는데 이것에 중첩되는 부분이 증권형 토큰이다. 그러니까 손흥민 투자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건 당연히 가상자산성도 있고 투자계약 자본시장법상 증권성도 있기 때문에 두 법을 다 지켜야 돼요. 두 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 사업화가 매우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 모델을 생각하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많다. 그걸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발표할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